박서연은 몇 달째 자신을 괴롭히던 그 무거운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깼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맴돌았으며 손이 너무 떨려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거울 속에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뺨이 수척해진 42세의 창백한 여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또 몸이 안 좋아? 강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남편은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쾌하고 푹 쉰 모습이었다. 아마 과로 때문인가 봐. 서연은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최근 분기는 특히 힘들었다.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같은 주전자에서 커피를 따랐다. 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다. 만약 그가 그녀의 음식이나 음료에 무언가를 섞는다면 정말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결혼 15년 동안 그가 이렇게까지 자상한 적은 없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아파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제안했다. 서연아, 당신 걱정돼. 걱정되겠지.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길 바랄 테니.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번 주에 예약할게 라고 말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화면에 김유나라는 이름이 스치는 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다. 김유나. 그들의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27살의 직원으로 인형 같은 얼굴과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반년 전 서연은 지훈과 그녀가 회사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이 곧 지나갈 단순한 바람이길 바라며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사건 이후였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고 점점 더 잦아지더니 최근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일 몸이 좋지 않았다. 아, 여보,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지훈이 휴대폰에서 눈을 뗐다. 어제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 왔었어. 유 원장 말이야. 새로운 법 때문에 몇 가지 수정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유 원장. 서연은 3년 전 사업을 확장하며 큰 대출을 받을 때 작성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의 모든 재산은 남편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경기도의 전원주택, 자동차 2대, 회사 주식, 은행 계좌까지 합쳐 총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다. 정확히 어떤 걸 바꿔야 한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나서 설명해 준대. 내일 오후에 자기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더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였다. 건강 악화, 남편의 갑작스러운 자상함, 그리고 느닷없는 유 원장에 대한 관심. 게다가 그녀는 지훈이 야근을 핑계로 늦는 일이 잦아지고 새로운 향수를 뿌리며 비싼 셔츠를 입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전형적인 외도의 징후였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지훈은 회사로 갔고 서연은 집에 남았다. 그녀는 고급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재택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주문을 처리하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중독 증상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메스꺼움, 현기증, 쇠약감, 체중 감소, 입안의 쇠맛,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특히 독이 소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말이다. 이런 중독은 진단하기 어렵다. 단순한 컨디션 난조나 스트레스로 위장되기 때문이다. 서연은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만약 그녀의 의심이 맞다면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물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양념통, 비타민, 핸드크림 등 가능성은 무수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초소형 카메라 몇 대를 주문했다. 만약 지훈이 그녀의 음식에 무언가를 섞는다면 반드시 증거를 잡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점심때 친구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어떻게 지내? 본지 오래됐네. 잘 지내. 일하고 있지.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너는 어때? 나야 뭐, 똑같지. 아, 근데 너희 회사에 김유나 기억나. 그 예쁜 애. 서연은 긴장했다. 기억나. 왜?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엄청 비싼 원피스를 사더라. 걔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런 옷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서. 누구한테 선물 받았나 보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가 봐. 알았어, 서연아. 나 지금 가봐야 해. 주말에 통화하자. 통화가 끝난 후 서연은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비싼 원피스,
남편의 새 셔츠,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녀의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냈지만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쓸 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우는 평범한 중간 관리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 서연은 겨우 저녁을 준비하고 소파에 누웠다. 지우는 9시쯤 돌아와 늦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는 그녀 옆에 앉았다. 몸은 좀 어때? 그가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안 좋아. 머리가 어지러워. 내일은 꼭 병원에 가.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건강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지우는 부엌으로 갔고 곧이어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몇 분 후 그는 컵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 마셔. 도움이 될 거야. 그가 꿀차를 건네며 말했다. 두통에 좋은 민간요법이야. 서연은 컵을 받아 몇 모금 마셨다. 차는 지나치게 달았고 이상한 뒷맛이 났지만 그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며 끝까지 다 마셨다. 그는 자신의 컵에 담긴 차를 아주 맛있다는 듯이 마셨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지훈이 조언했다. 난 일 좀 더 하고. 서연은 침실로 향했지만 눕는 대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30분 후 그녀는 지훈이 아파트 입구를 나와 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 밤 10시 반에 어딜 가는 거지?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고 자신의 차로 내려갔다. 다행히 그녀의 차는 별도의 주차 공간에 있어 지훈은 그녀가 뒤따라 나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거리를 유지하며 서연은 그가 도시 반대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것을 추적했다. 지훈은 한동 앞에 차를 세우고 3층으로 올라갔다. 한 창문에 불이 켜졌고 서연은 여성의 실루엣을 보았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김윤아였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다. 심각한 관계였던 것이다. 애인에게 아파트를 얻어줄 정도로, 그리고 그 돈은 가족의 생활비에서 나왔을 것이다. 서연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지훈이 젊은 애인 때문에 자신을 없애기로 결심했다면 이혼은 그에게 너무 불리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이혼 시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집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그에게 넘어간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약상자에서 활성탄을 꺼내 몇 알을 삼켰다. 만약 차에 해로운 것이 있었다면 활성탄이 독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억지로 구토를 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지훈이 새벽 2시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는 척했다. 그는 조용히 옆에 누웠고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눈을 뜬 채 누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일 그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훈과 그의 애인이 자신들의 계획을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단호한 결심과 함께 잠에서 깼다. 활성탄과 구토 덕분인지 최근 몇 주보다 몸 상태가 좋았다. 어젯밤의 차에는 분명 해로운 것이 들어있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하며 그녀에게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말하고 변호사와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서연은 가장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아내를 죽이려 하면서 자상한 남편인 척하다니 얼마나 뻔뻔한가. 지훈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행동에 착수했다. 먼저 부엌의 양념통들 사이에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두 번째는 거실에, 세 번째는 침실에 설치했다. 모든 카메라는 녹음 기능과 휴대폰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런 다음 서연은 독이 숨겨져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집안 전체를 꼼꼼히 살폈다. 욕실에서는 모든 튜브와 병을 확인했다. 몇몇 제품에서 개봉한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그녀가 항상 사용하고 자주 구매하는 새 핸드크림통이 의심스러웠다.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던지 봉합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주방 찬장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지훈이 차를 끓일 때 사용한 꿀단지가 평소 자리가 아닌 곳에 있었고 비타민 포장은 최근에 다시 붙인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모든 의심스러운 물건들의 사진을 찍고 샘플을 각각 다른 비닐봉지에 모았다. 내일 사설연구소에 가져가 분석을 의뢰할 것이다. 만약 거기서 독극물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녀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 오후 중반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몸은 좀 어때? 변호사님 만나는 거 있지 않았지? 안 잊었어. 1시간 뒤에 가려고. 잘했어. 병원은 예약했고?
내일 아침으로.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잘했네. 저녁에 봐.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계획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아픈 여자처럼 보여야 했다. 만일을 위해 눈 밑에 어두운 아이섀도를 살짝 바르고 문질러 다크서클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비즈니스 센터에 있었다. 단정한 턱수염을 기른 중년의 변호사는 그녀를 깍듯하게 맞이했다. 박서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강지훈 씨께서 유 원장을 갱신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아시다시피 최근 법률 개정안 때문에 몇 가지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사망 시 재산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즉시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하고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원래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겁니다. 강지훈 씨는 필요하다면 일주일 내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이 유산을 받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렇게 변경해 주세요. 제 남편은 실용적인 사람이라 모든 것이 법대로 처리되는 걸 좋아해요.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서류를 꺼냈다. 서연은 꼼꼼히 읽어보았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상 새로운 유언장은 지훈을 즉각적인 재산 취득 권리를 가진 유일한 상속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가리켰다. 서연은 서명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지훈은 자신의 수십억을 서둘러 손에 넣으려 하지만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당분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자.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건물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김유나가 1층 카페 옆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서연은 기둥 뒤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유나가 말했다. 오늘 유원장 갱신했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아니 전혀 눈치 못 채. 지훈 씨 말로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대.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서연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유나는 단순한 애인이 아니라 살인의 완전한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함께 계획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서연은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그녀는 몰래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걔 아직 병원에도 안 갔대. 유나가 말을 이었다. 기다리지 않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눈치챘을지도 몰라. 나도 알아. 양이 적다는 거. 근데 지훈 씨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 하더라. 좋아. 저녁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하자. 유나는 통화를 끝내고 출구로 향했다. 서연은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 안에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았다.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계획, 양, 병원, 만나서. 이것만으로는 수사에 충분하지 않겠지만 다른 증거들과 합쳐지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증거를 계속 수집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집에 돌아와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아직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평범한 집안일 뿐이었다. 하지만 저녁에는 지훈이 분명 무언가 행동을 취할 것이다. 특히 오늘 유나와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저녁 7시 남편은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퇴근했다. 어때? 변호사님은 만나고 왔어?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물었다. 응, 다 처리했어. 김 변호사님이 이제 만일의 경우에 당신이 상속받는데 문제 없을 거래. 잘 됐네. 지훈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병원은 내일 가는 거지? 물론. 아침 9시로 예약했어. 그들은 저녁을 먹었다. 서연은 지훈이 직접 만든 샐러드를 유난히 끈질기게 권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금 먹는 척했지만 대부분은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활성탄을 먹었다. 9시 반이 되자 지훈은 평소처럼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나갈 채비를 했다. 서연은 그를 문까지 배웅하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컴퓨터로 달려가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역시나였다. 주방 카메라에는 지훈이 샐러드를 준비하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흰 가루를 그릇에 쏟아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섞어서
그녀의 식탁에 내놓았다. 서연은 영상을 USB에 저장하고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제 그녀는 독살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샘플을 분석 의뢰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단순히 증거를 모아 경찰에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훈과 유나는 그녀의 살인을 계획하고 수십억을 상속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고 있다.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만의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그녀의 죽음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자. 진짜 죽음이 아닌 조작된 죽음을. 그리고 나면 돈 때문에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명확한 머리와 확고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잠에서 깼다. 밤새 다가올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며 고민했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다는 생각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했다. 가장 먼저 동맹을 찾아야 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오랜 친구인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대학 연극영화과에서 만났지만 서연은 연극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3학년 때 자퇴했다. 민준은 남아서 지금은 작은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기쁘게 외쳤다. 이게 몇 년 만이야? 어떻게 지내? 안녕, 민준아. 나 별로 좋지 않아. 네 도움이 필요해.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서연은 독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빼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있잖아, 내가 죽은 것처럼 연기해야 해. 아주 실감나게. 의사들까지 믿을 수 있도록. 민주는 정보를 소화하며 잠시 침묵했다. 서연아, 이거 심각한 일이야. 정말 이런 위험을 감수할 거야? 응, 확신해. 이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죄인들을 벌할 유일한 방법이야. 알았어. 내가 아는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 이정수 박사님이라고. 가끔 우리 연극에서 죽음이나 질병을 실감나게 묘사해야 할 때 자문을 해주시거든. 맥박과 호흡을 특수 장비 없이는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추는 약물도 있어. 그거 안전해? 전문가의 통제하에 정확하게 사용하면 안전해. 하지만 효과는 최대 2시간으로 제한돼. 그거면 충분해.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리고 시체처럼 보일 수 있게 해줄 분장사도 필요할 거야. 그리고 영안실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이 성공할 수 없어. 병원 내부에 조력자가 있어야 해. 서연은 모든 연락처를 받아 적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는 전날 모아둔 샘플을 가지고 사설 연구소로 가서 분석을 의뢰했다. 나이든 연구소장은 그녀의 요청을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밀 독성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는 모레 점심때쯤 나올 겁니다. 정확히 어떤 물질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독극물이 있다면 찾아낼 겁니다. 최신 기술로는 대부분의 독성 물질을 극소량이라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약국에 가서 활성탄 몇 통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약을 샀다. 만약 지훈이 계속 독을 탄다면 몸에 가해지는 손상을 최소화해야 했다. 집에 돌아와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지훈이 꿀단지에 무언가를 넣었다. 오늘 저녁에도 독이 든 차가 나올 것이다. 점심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어때? 병원은 다녀왔어?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지훈 씨는 잘 챙겨줘?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주 잘 챙겨줘. 매일 저녁 꿀차도 끓여주고. 정말 좋은 남편이네. 그렇게 아내한테 신경 써주는 남편 흔치 않은데? 네가 그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안다면.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난 운이 좋았지 라고 말했다. 통화 후 그녀는 내일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민준과 그의 지인들과의 만남은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그때쯤이면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추가 증거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녁 8시쯤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아마 유나와의 만남이 성공적이었고 아내를 제거할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모양이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별로 안 좋아. 기운도 없고 머리가 어지러워. 저런, 지훈이 동정하는 투로 말했다. 내가 지금 차 끓여줄게. 마시면 나아질 거야. 그는 부엌으로 갔고 곧 음료를 만드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몰래 휴대폰에 녹음기를 켰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자, 마셔.
지훈이 김이 나는 찻잔을 가져오며 말했다. 면역력에 좋으라고 꿀을 듬뿍 넣었어. 서연은 컵을 받아 마시는 척했다. 하지만 혀에 닿자마자 어제처럼 차가 역겹도록 달고 이상한 뒷맛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맛이 좀 이상해. 그녀가 불평했다. 꿀맛이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은데. 지훈이 서둘러 반박했다. 아파서 미각이 이상해진 거 아닐까? 몸에 좋으니까 다 마셔. 서연은 저녁 내내 다 마시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가서 쉬어. 그가 조언했다. 난 일 좀 더 하고. 서연은 침실로 갔지만 지훈이 자기 일에 몰두하자마자 차를 버리고 활성탄 2배 분량과 간 보호제를 먹었다. 그가 어디에 또 가루를 탔을지 모를 일이었다. 10시 반쯤 지훈이 침실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은 자는 척했고 그는 평소처럼 애인에게로 갔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내일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은 좋은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소에서 점심시간보다 일찍 전화가 왔다. 박서연 대표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든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녀가 초조하게 물었다. 전화로는 결과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준비하고 연구소로 향했다. 소장은 심각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앉으시죠.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결과가 담긴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꿀, 비타민, 핸드크림 샘플에서 탈륨 흔적이 발견되었다. 탈륨은 중금속으로 극소량으로도 매우 유독한 물질이다. 서연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숫자와 용어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그녀는 정말로 독살당하고 있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이 정도 농도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치명적입니다. 탈륨은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계, 간,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증상은 점차적으로 나타나죠. 쇠약감, 메스꺼움, 두통, 탈모, 몇 달 안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해독 치료를 시작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입원과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공식 소견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그녀는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남은 것은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오후 2시, 그녀는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와 함께 2명의 남자가 와 있었다. 의사 이정수 박사와 분장사 한솔이었다. 서연아, 인사해. 민준이 말했다. 이 박사님이 의학적인 부분을 도와주실 거고 한솔 씨가 필요한 외모를 만들어줄 거야. 50대쯤 되어 보이는 말은 체형의 이 박사는 상황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해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생명활동을 최소한으로 일시적으로 늦추는 약물이 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져서 아주 민감한 장비로만 감지할 수 있죠. 위험성은요? 서연이 물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최소한입니다. 약효는 최대 2시간 지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용량과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인 한솔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저는 시체 분장을 할 겁니다. 필요한 창백함, 입술의 청색증, 움푹 들어간 뺨, 그리고 차가운 피부 효과를 내는 특수 성분도 있죠.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서연이 물었다. 3, 4일 정도요? 이 박사가 대답했다.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영안실은요? 그녀가 민준에게 물었다. 그게 좀 더 복잡해. 제 지인이 시립병원 영안실 직원으로 일해요. 이름은 박철수인데 상당한 금액을 줘야만 도와줄 겁니다. 얼마를 원하는데요? 1천만 원이요. 그에게는 큰 위험이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성공한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좋아요. 내일 그와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지. 자, 이제 작전의 세부 사항을 논의해 봅시다. 다음 이 시간 동안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집에서 가급적 지훈이 있는 앞에서 죽어야 했다. 그가 구급차를 부르면 그녀는 박철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영안실에서 그녀는 깨어날 것이고 남편과 애인에 대한 복수 계획의 2단계를 시작할 것이다. 서류는 어떻게 하죠? 이 박사가 물었다. 사망진단서, 장례식 같은 것들요?
그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서연이 확신에 차 말했다. 필요한 곳에 연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위장 죽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서연은 카메라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지우는 오늘 특히 활발했다. 3가지 다른 음식에 무언가를 뿌렸다. 아마도 과정을 서두르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저녁 8시, 그는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직행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그가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식기 전에 먹어. 서연은 찌개를 맛보았다. 맛은 괜찮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먹는 척만 했다. 지훈이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그녀는 몰래 찌개를 싱크대에 버렸다. 입맛이 없네. 그녀가 불평했다. 병이 더 심해지나 봐. 병원에 가봐야겠네.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 내일 가볼까 해. 서연이 동의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을에 꿀차를 끓였다. 이번에는 서연이 몰래 인조 화분 속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었다. 남편이 애인에게로 떠난 자정 무렵 그녀는 몸 상태가 아주 좋았다. 다음 날 영안실 직원 박철수와 만났다. 그는 슬픈 얼굴에 병원 냄새가 밴 중년 남성이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그가 제안을 듣고 말했다. 만약 발각되면 저는 직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겁니다. 1천만 원은 상당한 보상입니다. 서연이 반박했다. 그리고 완전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죠. 만약 일이 잘못되면요? 당신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때는 그냥 제가 제대로 묻히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어둡게 농담했다. 박철수는 제안을 저울질하며 침묵했다. 좋습니다. 동의하죠. 하지만 돈은 선불입니다. 절반은 지금, 절반은 일이 끝난 후에. 제가 살아나면 나머지 절반을 받게 될 겁니다. 어때요?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세부 사항을 합의했다. 박철수는 영안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시간에 사람이 가장 적은지, 부활 후에 어디에 몰래 숨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서류는요? 그가 물었다. 사망 진단서에 누군가 서명해야 할 텐데요. 그건 걱정 마세요. 서연이 대답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중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 이 박사는 건강검진을 통해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솔은 분장 절차를 리허설했다. 전체 과정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민준이 마지막 회의에서 보고했다. 작전은 모레 목요일로 정해졌어. 정말로 할 거야? 서연은 철 같은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할 거야. 지훈과 그의 애인은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될 거야. 집에 돌아온 저녁,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안고 잘 자라고 인사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내일, 그녀의 부활과 그들의 징벌이 시작될 것이다. 목요일 아침, 서연은 오늘을 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이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잠에서 깼다. 창밖은 따뜻한 가을날이었다. 태양이 옅은 구름 사이로 비쳐들어왔다.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지훈은 부엌에서 아침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평온해 보였고 심지어 만족스러워 보였다. 아마도 계획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좋은 아침 여보. 그가 그녀에게 인사했다. 몸은 좀 어때? 아주 안 좋아. 서연이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다. 밤새 속이 메스꺼웠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지훈이 걱정하는 투로 제안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먼저 집에서 좀 눕고 싶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저 마셨다. 알았어. 난 출근할게. 당신은 몸조리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가 떠난 후 서연은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후 2시에 한솔이 분장을 하러 오기로 했다. 3시에는 이 박사가 약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4시에 약을 먹고 죽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4시 반, 지훈은 아내가 위독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서연은 방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오후 1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모두 준비됐어. 박철수도 제자리에 있고. 정말 마음 변하지 않았어? 민준아, 난 이걸 해야만 해. 그럼 행운을 빌게. 조심해. 이 시에 한솔이 화장품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다음 30분 동안 그는 건강한 여성을 시체로 바꾸어 놓았다. 창백한 피부, 푸르스름한 입술, 움푹 들어간 뺨, 눈 밑에 검은 그림자.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분장은 4시간 정도 지속될 거예요.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차가운 피부 느낌을 주는 특수 파우더도 있고요. 잠시에 이 박사가 도착했다. 그는 서연의 맥박과 혈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정상임을 확인했다. 약은 복용 후 15분 뒤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가 설명했다. 맥박은 분당 5회까지 느려지고 호흡은 거의 감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체온은 2도 정도 떨어질 거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식은 있을까요? 부분적으로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움직이거나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효과는 2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병을 받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추가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녀는 약을 먹고 거실 소파에 누웠다. 이 박사와 한솔은 떠났다. 그녀는 혼자 남아 약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팔다리가 무거워지고 호흡이 느려졌다. 서연은 의식이 서서히 안개 속으로 잠기는 것을 느꼈다. 4시 반, 그녀는 미리 작성해둔 문자를 지훈에게 보냈다. 나 너무 아파. 빨리 와줘. 메시지는 예약 발송 기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송되었다. 5시가 되자 약효가 최고조에 달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간신히 숨을 쉬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지훈이 집으로 뛰어들어와 소파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연아, 서연아, 왜 그래? 그가 그녀에게 달려가 외쳤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흔들고 맥박을 확인하고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맙소사, 지훈이 속삭였다. 설마 성공했나? 그는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잘 숨겨진 안도감을 감지했다. 네, 제 아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빨리 와주세요. 네, 최근에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니요, 의식은 없어요. 맥박도 느껴지지 않고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방 안을 서성이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서연은 드디어 유나한테 전화해야지. 유원장은 어디 있지? 같은 말 조각들을 알아들었다. 구급차는 20분 후에 도착했다. 나이든 여성 의사가 신속하게 시신을 살폈다. 얼마나 이렇게 있었나요? 그녀가 지훈에게 물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6시에 집에 왔는데 이미. 그는 슬픔을 연기했다. 아침에 몸이 안 좋다고 했었어요. 의사는 맥박을 확인하고 심장 소리를 듣고 눈에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생명의 징후가 없습니다. 그녀가 단정했다. 아마도 신부전인 것 같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이 물었다. 서류 처리를 위해 영안실로 이송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서연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가는 길에 의료진의 대화를 들었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약효는 여전히 최고조였다. 병원에서 그녀는 이동 침대로 옮겨져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박철수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한 명 더 왔네.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아직 젊은데. 그러게 말이야. 두 번째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너무 자주 죽는 것 같아. 그들은 그녀를 안치실에 두고 떠났다. 서연은 완벽한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다. 점차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그 다음에는 팔과 다리가 움직였다. 30분 후 그녀는 앉을 수 있었다. 10분 더 지나자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약효는 정확한 시간에 끝났다. 박철수는 80 안에 안치실에 나타났다. 어때? 살아났소? 그가 물었다. 네, 모든 게 계획대로 됐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지금 직원 휴게실로 가서 차랑 샌드위치 좀 먹고 아침까지 거기서 자요. 그 남자가 오면 이 이동 침대에 누워서 죽은 척하고 있어요. 내가 1분 이상은 못 보게 할 테니 급한 일이랑 위원회 검열 핑계를 대고 데리고 나갈 거요. 화장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제안할 거고. 그는 그녀를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고 그녀는 거기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류 처리를 위해 영안실에 도착했다. 서연은 박철수가 복도에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그를 지켜보았다. 남편은 행복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만취 상태였고 겨우 서 있었으며 지쳐 보였다. 제 아내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박철수에게 물었다. 밤새 축하 파티라도 한 모양이군.
죄송하지만 음주 상태로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박철수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지우는 놀란 척했다. 안 된다니요?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밤새 슬픔을 술로 달랬다고요. 그는 위생사의 주머니에 두둑한 지폐를 찔러 넣고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럼 1분만입니다. 여긴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곧 위원회에서 검열도 나옵니다. 그럼 장례식은요? 서류는요? 사망 진단서는 구급대원 소견에 따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례는요? 병원 비용으로 화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자리가 몇 개 있거든요. 동의합니다. 이제 제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술 취한 지훈이 흐느꼈다. 박철수는 지훈을 서연히 시트로 덮인 채 누워있는 이동 침대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복도로 나가 지훈을 기다렸다. 서연은 숨을 쉬지 않으려 애썼다. 설령 그녀가 숨을 쉬었더라도 술에 취한 지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네 집이고 이게 네 수십억이야. 가져가. 술 취한 지훈이 비웃으며 서연 위에 구겨진 유언장 사본을 던졌다. 이제 관 속에서나 유용하겠지. 넌 날 정말 지긋지긋하게 했어. 그때 박철수가 들어와 지훈의 팔을 잡고 서연에게서 멀리 데리고 나갔다. 지훈은 모든 형식적인 절차에 동의했다. 사망 진단서를 받은 그는 비틀거리며 출구로 서둘러 나갔다. 주차장에서는 빨간색 컨버터블 운전석에 앉은 유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다 끝났어? 그녀가 조급하게 물었다. 자기야. 이제 상속 절차 밟고 우리 최고의 인생을 살면 돼. 시시는 화장한대. 근데 그게 더 잘 됐어. 장례식 비용 쓸 필요 없잖아. 유나가 웃었다. 운도 좋네. 그럼 이제 그 수십억은 거의 우리 거네. 거의. 법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들은 떠났고 서연은 계속해서 감시했다. 민준이 지훈의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사망 후 첫 주, 지훈은 슬픔에 잠긴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의를 받으며 심지어 빈관으로 추도식까지 열었다. 불쌍한 서연 씨, 지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아직 젊은데. 네, 최근에 몸이 안 좋았어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의사들도 원인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녁에는 유나를 만나 미래 계획을 세웠다. 상상해봐. 우리 멋진 새 집을 사는 거야. 내 취향대로 꾸미고 디자이너에게 인테리어를 맡기는 거지. 그리고 새 차도. 지훈이 덧붙였다. BMW X6. 오래전부터 꿈꿔왔어. 그리고 몰디브로 휴가도 가자. 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겨울에는 아예 거기서 살면서 유유자적하는 거야. 서연은 이 대화들을 들으며 복수를 계획했다. 그들은 그녀의 돈을 원한다. 갖게 해주자.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것이다. 사망 일주일 후, 지훈은 상속 절차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강지훈 씨. 박서연 대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 없이 사는 게 힘드네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죠. 서류는 이상 없습니다. 한 달 후에 상속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언장이 그렇게 작성되어 있어서 최단 시간 내에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지훈과 유나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제 거의 공개적으로 동거하며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나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보석을 착용해 보았고 지훈은 고급 자동차 카탈로그를 연구했다. 이제 2주 남았어. 그가 애인에게 말했다. 그럼 우린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기다릴 수가 없어. 유나가 대답했다. 숨어 지내고 아껴 쓰는 거 지겨워. 한편 서연은 남편의 애인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받았다. 김유나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한 노인 사업가와 교제했는데 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녀에게 아파트와 자동차를 유산으로 남겼다. 흥미롭군. 서연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다. 불편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걸 돕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네. 상속받기 일주일 전, 지훈은 눈에 띄게 초조해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은행 계좌 정보를 살펴보았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떡해? 유나가 말했다. 친척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녀는 친척이 없어. 지훈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래도 걱정돼. 유나가 인정했다. 너무 큰 돈이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어. 상속 3일 전 서연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밝고 화창하게 밝았다. 지우는 일찍 일어나 서류를 여러 번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강지훈 씨.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하시게 됐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분의 모든 재산이 당신에게 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간신히 흥분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은행 계좌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은행용 증명서, 부동산 및 자동차 서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은 서류에 서명하고 서둘러 출구로 향했다. 주차장에서는 새 원피스를 입고 꽃다발을 든 유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억만장자님 축하해. 그녀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외쳤다. 아직은 서류상으로만.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돈을 받아야지. 그럼 빨리 은행으로 가자. 그들은 서연의 주요 예금이 보관되어 있는 은행 본점으로 향했다. 계좌 잔액은 12억 원으로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점자는 은행 지점장이 새로운 고객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서연 대표님은 저희의 소중한 고객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계좌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류는 이상 없군요. 자금은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제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현금은 얼마나요? 지훈이 유나와 눈을 맞췄다. 우선 5천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지점장은 지훈의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잘 관리된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그의 얼굴에는 점차 당혹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이상하네요.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아주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지훈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옆에 앉은 유나는 수백만 원을 기대하며 할부로 산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렸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은 모니터를 돌려 그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보시다시피 이 계좌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달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우는 화면의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잔액, 영원, 거래 내역, 현금 인출 12억 3천만 원.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가 차가운 땀이 이마에 맺히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거기에는 10억이 넘게 있어야 해요. 차고 없습니다. 지점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박서연 대표님께서 직접 은행에 오셔서 전액을 인출하셨습니다. 저희에겐 그분의 서명과 CCTV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유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장요. 지점장이 몇 개의 키를 누르자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날짜, 10월, 시간, 14시 23분. 화면에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서연이 들어선다. 그녀는 창백해 보였지만 단호했다. 창구로 다가가 서류를 꺼내고 직원과 대화한다. 확대해주세요. 지훈이 쉰 목소리로 요청했다. 클로즈업된 화면에는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병의 흔적도 쇠약함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익혔다. 그녀는 확고한 손길로 서류에 서명하고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돈이 든 가방을 챙긴다. 하지만 그녀는 아팠어요. 지훈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겨우 서 있지도 못했다고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지점장이 말했다. 자, 이제 다른 계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15분은 지훈에게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지점장은 서연의 계좌를 하나씩 열었다. 예금 계좌는 해지되었고 4억 5천만 원이 인출되었다. 외화 계좌는 해지되었고 230만 달러가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되었다. 법인 계좌는 해지되었고 6억 7천만 원이 올림푸스라는 회사 계좌로 이체되었다. 주식은요. 지훈이 속삭였다. 회사 지분은. 지점장은 몇 차례 더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 더해졌다. 온라인 쇼핑몰은 매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후 그가 알렸다. 매수자는 스위스 투자회사인 알핀그룹 AG입니다. 창고와 장비도 매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 후 그가 덧붙였다. 같은 매수자에게요. 상표권과 특허권도 이전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화 후 그가 단언했다. 박서연 대표님은 더 이상 사업체의 소유주가 아니십니다. 유나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비싼 립스틱이 입술 주위로 번졌다. 그럼 남은 건 집뿐이야? 그녀가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리쳤다. 집은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점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알렸다. 연 18% 이율로 1억 원입니다. 대출은 한 달 반 전에 부인 명의로 실행되었습니다. 지훈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물 좀 주세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이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넸다. 지훈은 단숨에 마셨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중에서 남은 건 빚뿐이라는 건가요? 그가 물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 시세가 약 5억 원입니다. 부채는 1억 원의 이자를 더해야 하고요. 매각하면 약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가 남을 겁니다. 유나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4억? 20억 대신에? 그녀는 일어나 사무실 안을 서성였다. 내가 4억 때문에 반년 동안 저 남자랑 살았다고? 유나야, 진정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넌 나한테 수백억을 약속했어. 요트, 유럽의 집, 다이아몬드. 근데 결과가 뭐야? 집 팔고 남은 푼돈? 지점장은 흥미롭게 이 가족 드라마를 지켜보았다. 그의 사무실에서 이런 드라마는 처음이었다. 혹시 다른 자산은 없나요? 지훈이 물었다. 보석이나 그림 같은 것들요? 보석류는 박서연 대표님께서 생전에 전당포에 맡기셨습니다. 또 다른 통화 후 지점장이 알렸다. 담보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그림 컬렉션은 경매에서 팔렸고 수익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디로? 이 모든 돈이 어디로 사라진 거죠? 지훈이 속삭였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의 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지점장이 대답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 비밀법 때문에요. 지훈은 한 점을 응시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의 그림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계획을 독에 대해, 애인에 대해,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들을 앞지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모든 돈을 빼돌리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것이다. 저런 여우 같은 년,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교활하게 우리를 속였어. 죄송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출 월 상환 금액이 320만 원입니다. 다음 납입일이 모레입니다. 전 그런 돈이 없어요. 지훈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럼 집을 서둘러 파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소송을 걸 것이고 재산은 헐값의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유나는 말이 없었다. 차에 타서야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결국 내 죽은 마누라가 우리 둘보다 똑똑했네. 그녀는 살아있어. 난 느낄 수 있어. 지훈이 어둡게 대답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 돈을 쓰고 있겠지. 우리 돈? 유나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건 그녀 돈이었어, 자기야. 그녀가 번 거고 우린 그냥 훔치려 했을 뿐이야. 훔치는 게 아니야. 난 그녀의 남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어.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녀 돈이었고 그녀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었지. 지훈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집 팔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유나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집을 파는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5억 원의 가격에 동의했던 첫 번째 구매자는 담보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계약을 취소했다. 두 번째 구매자는 3주 동안 가격을 흥정하다가 결국 4억 2천만 원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집을 본 후 아예 사라졌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통지서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연체에 대한 정중한 알림, 그 다음에는 공식적인 요구, 그리고 강제 집행 위협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은행 변호사가 전화통화해서 말했다. 그 후에는 담보물에 대한 집행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지훈은 구매자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며 중개인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가격을 3억 8천만 원으로, 그 다음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낮췄다. 요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중개인이 설명했다. 고가 부동산은 아주 느리게 팔립니다. 사람들이 큰 돈을 투자하는 걸 두려워해요. 집에서는 유나가 매일같이 그에게 스캔들을 일으켰다. 나 이렇게 못 살아! 그녀가 비싼 화병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다.
제대로 된 화장품 살 돈도 없다고. 유나야, 조금만 더 참아줘.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데? 반년 전에 넌 나한테 수십억을 약속했어. 근데 이제 난 푼돈이나 세고 있어야 한다고. 집이 팔리면 3억 넘게 생길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다고? 유나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지훈아, 내가 너 때문에 좋은 남자를 버렸다는 거 알아? 윤태석이 나한테 청혼했었어. 시내에 집도 있고 안정적인 남자였는데 난 너랑 네 약속을 선택했지. 무슨 윤태석?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윤태석 자동차 대리점 사장. 너 만나기 전에 사귀었어. 아직도 전화와서 돌아오라고 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만 내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어. 지훈은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유나는 점점 더 자주 늦게 들어왔고 그의 전화에 답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일요일 저녁에야 돌아왔다. 은행 방문 한 달 반 후 집이 마침내 팔렸다. 갑자기 다시 나타나 가격에 동의한 마지막 구매자에게 3억 8천만 원에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니 지훈에게는 2억 5천만 원이 남았다. 이제 이 금액은 산산조각 난 희망의 초라한 부스러기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유나가 말했다. 좋은 아파트 얻고 더 좋은 차도 살 수 있잖아. 지훈이 동의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잘 숨겨지지 않는 실망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월세 500만 원짜리 고급 지역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얻었다. 더 싼 곳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유나가 이 아파트를 고집했다. 이왕 살 거면 멋지게 살아야지. 그녀가 설명했다. 난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 없어. 새 아파트를 꾸미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탈리아 가구, 독일 가전제품, 거실용 스위스 시계, 페르시아 카펫. 유나는 마치 돈이 무한한 것처럼 썼다. 이건 우리 인생에 대한 투자야. 그녀가 가구점에서 받은 또 다른 청구서를 보여주며 지훈을 설득했다. 소파가 5천만 원이라고? 그가 경악했다. 유나야,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이탈리아 수제 가죽이야. 그리고 우린 이제 부자잖아. 평생 쓸 돈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무한한 돈이 아니야. 드라마 좀 쓰지 마. 더 좋은 직장 구하든지 사업을 시작하든지 해. 아파트를 꾸미는데 거의 7천만 원이 들었다. 남은 1억 8천만 원을 지우는 연 4% 이율의 예금에 넣었다. 이자 수입은 월 60만 원 정도였다. 풍족한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세희가 세모피 코트 샀대. 500만 원짜리. 그녀가 저녁 식사 때 말했다. 근데 난 아직도 작년 밍크 코트 입고 다녀. 작년 코트는 300만 원짜리였어. 지훈이 상기시켰다. 아직 새 것 같잖아. 하지만 그건 지난 시즌 거잖아. 다들 아는 모델이라고. 그게 뭐 어때서. 어떻긴. 사람들이 우리 돈 없는 줄 알 거 아니야. 우린 정말 매 시즌 세모피 코트를 살 돈이 없어. 유나는 코웃음을 치고는 시위하듯 접시를 밀어냈다. 그럼 돈 벌 방법을 찾아. 난 평생 낡은 옷이나 입고 다닐 생각 없어.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유나는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지고 변덕스러워졌다. 그녀는 주말마다 비싼 레스토랑 몰디브에서의 휴가, 3년 된 BMW 대신 새 차를 원했다. 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줄 알았어. 그녀는 지훈이 있는 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에게 전화로 불평했다. 근데 쟨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처럼 푼돈 하나하나를 세고 있잖아. 네가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제안했다. 좋은 에이전시의 아트 디렉터 공고가 났던데 일하라고? 유나가 분개했다. 내가 일하려고 너랑 엮인 줄 알아? 난 힘든 노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아름다운 인생에는 돈이 들고 돈은 벌어야 해. 네가 벌어. 넌 남자잖아. 나도 벌고 있어. 내 월급에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 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야. 대부분한테는 그렇겠지. 하지만 난 대부분이 아니야. 난 예쁘고 젊고 취향과 야망이 있어. 난 더 많이 필요해. 얼마나 더? 최소 월 1,000만 원은. 지우는 웃었지만 쓴 웃음이었다. 월 1,000만 원? 유나야, 그건 연 1억 2천만 원이야. 우리 예금은 총 1억 8천만 원뿐이라고. 그럼 투자를 해.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뭐든지. 만약 실패하면, 만약 성공하면, 만약 실패하면 끝이지.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실패하지 않을 다른 사람을 찾으면 돼.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우는 유나에게 자신이 단지 돈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쓴 배터리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 대화 일주일 후
유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에 전화해서 친구 집에서 며칠 더 머물겠다고 퉁명스럽게 알렸다.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녀가 말했다. 무슨 미래? 애초에 미래라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사흘 동안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유난히 만족스럽고 단호한 모습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듣고 있어. 나 떠날 거야. 지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누구한테? 윤태석한테. 전에 얘기했던 사람. 기억나? 윤태석? 응. 그 사람이 나한테 청혼했어. 시내에 집도 있고 안정적인 삶도. 그리고 사랑은. 유나는 맑게 하지만 온기 없이 웃었다. 사랑? 지우나, 난 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너도 알잖아. 알아. 그럼 우리 사이는 뭐였는데? 서로 이득이 되는 협력이었지. 넌 젊고 예쁜 애인을 얻었고 난 풍족한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지.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은 윤태석과 연결된 거군. 그는 자산이 500억 원이야. 자동차 대리점 체인, 부동산, 요트. 그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줄 수 있어. 그럼 우리 사이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있었고 지나간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지훈아.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야. 그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떠났다. 작별 인사로 그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화내지 말고 너한테 더 맞는 사람을 찾아.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없는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 말이야. 지훈은 이제 묘지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월세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수백만 원을 주고 산 비싼 가구, 호화로운 카펫, 고급 가전제품.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보였다. 첫 주는 술을 마셨다. 비싼 위스키 한 상자를 사서 5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소파에 앉아 체계적으로 비웠다. 술은 고통을 무디게 했지만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젊은 사냥꾼과 바람을 피우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의 재산을 탕진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애인은 다른 남자에게 떠났고 돈은 바닥나고 있었다. 둘째 주, 지훈은 좀비처럼 출근했다. 동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모두 아내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를 슬픔에 잠긴 남편으로 여겼다. 힘내게 친구, 부장이 말했다. 시간이 약이야. 그가 진실을 안다면. 셋째 주, 지훈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술과 거짓말, 가짜 관계에서 벗어난 정화 효과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몸이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상황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1억 8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 수십억은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한 돈이었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지우는 서영과 결혼 생활 중에 할부로 샀던 BMW를 팔았다. 남은 돈 500만 원을 예금에 보탰다. 그리고 200만 원의 위약금에도 불구하고 비싼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가구를 팔아 남은 3천만 원. 중고시장에서 비싼 물건들은 헐값에 팔렸다. 그는 서민 동네에 작은 원룸 아파트를 샀다. 35제곱미터,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4층. 아파트는 끔찍한 상태였다. 50년 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낡은 배관. 하지만 그건 그의 것이었다. 대출도 월세도 의무도 없는. 지우는 소박한 수리에 500만 원을 더 썼다. 단순한 벽지를 바르고 라미네이트를 깔고 배관을 교체하고 이케아에서 평범한 가구를 샀다. 소파, 테이블, 옷장, 침대. 전부 합쳐 100만 원이 들었다. 남은 1억 7천만 원을 그는 여러 은행에 예금으로 나누어 넣었다. 소박하게 생활하면 이자만으로도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지훈은 재정적인 필요는 없었지만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첫째, 시간을 보낼 무언가가 필요했다. 둘째,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셋째, 일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삶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아침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왔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고 가끔 영화를 보았다. 야망도 수백억에 대한 계획도 애인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를 동정과 이해심으로 대했다. 모두 그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은둔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다. 지훈 씨, 누구 소개해 줄까요? 비서인 민정 씨가 제안했다. 제 여동생 친구 중에 아주 좋은 여자가 있어요. 고마워요, 민정 씨.
하지만 아직은 일러요. 그가 대답했다.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유나와 그녀의 탐욕을 겪은 후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메스꺼웠다. 돈 사냥꾼의 낚싯바늘에 다시 걸리느니 차라리 혼자 남는 것이 나았다. 하지만 반년 후 삶은 스스로 변화를 가져왔다. 옆 부서에 새로운 직원인 이수진이 왔다. 38세, 10대 아들을 둔 이혼녀였다. 수진은 유나와 정반대였다. 미인은 아니었지만 호감이 가는 외모였다. 패셔니스타는 아니었지만 단정했다. 돈 사냥꾼이 아니라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워킹맘이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회사 탕비실에서 만났다. 저기요, 커피 좀 마셔도 될까요? 수진이 물었다. 물론이죠. 지훈이 커피통을 건넸다. 새로 오셨나 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다른 부서라서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강지훈입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클래식 음악, 오래된 영화, 책을 좋아한다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은 좋은 유머 감각과 삶에 대한 건전한 시각을 가진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왜 이혼하셨어요?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지훈이 물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3년 동안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했죠. 이해합니다. 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괜찮았어요. 이제 15살이라 다 컸거든요.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라는 걸 이해해요. 양육비는 주나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대 안 해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차라리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게 나아요. 지우는 그녀의 자립심과 존엄성에 감탄했다. 수지는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암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고 일하고 아들을 키웠다. 그들은 퇴근 후에 만나기 시작했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렴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결코 그가 자신에게 많은 돈을 쓰게 놔두지 않았다. 비싼 레스토랑은 왜 가요? 그녀가 말했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라면요? 난 지금도 기뻐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대화잖아요. 만난 지 3개월 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수지는 그를 도시 외곽의 평범한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초대했다. 소박한 인테리어,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 집에서 구운 빵 냄새. 제 아들이에요. 인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야, 이쪽은 지훈 씨. 내 친구야. 10대 소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때 세 사람은 학교, 소년의 취미,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숙제를 하러 간 후 수진이 물었다.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이 질문에 1년 반 전에 죽었어요. 심장 문제로 요라는 표준적인 답변을 하는데 익숙했다. 안타깝네요. 그런 상실을 겪는 건 힘들었겠어요. 네, 지훈이 대답했지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아내를 잃었다. 하지만 수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그는 죽음보다 훨씬 전에 젊은 애인이 충실한 아내보다 중요하고 남의 돈이 자신의 양심보다 달콤하다고 결정했을 때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있잖아요. 그가 수진에게 말했다. 난 오랫동안 행복이 돈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럼 행복이 뭔데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거요. 사랑하는 사람과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요. 수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동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외롭지 않은 거죠. 가끔 늦은 밤 지우는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행복할까? 가끔 그는 마치 그녀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녀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들은 흩어졌다. 서연은 그들의 공동 재산을 가지고 사라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선택을 했다. 그 역시 자신을 용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선택을 했다. 서연이 옳았다. 그들 둘 다 서로에게 따질 것이 있었다. 차라리 계산은 끝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나았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알프스 산기슭의 작은 스위스 마을 그리에르에서 캐서린 라이트라는 이름의 여성이 매일 아침 자신의 카페 문을 열었다. 알파인 모닝이라는 카페는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눈 덮인 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고
신선한 커피를 내리고 오래된 프랑스 레시피로 크루아상을 구웠다. 현지인들은 친절한 영국 여성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억양을 능숙하게 숨기고 누가 무엇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지 항상 기억하며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좋은 아침, 캐서린. 현지 우체부인 베르나르 씨가 프랑스어로 그녀에게 인사했다. 카페는 잘 되나요? 아주 좋아요. 서연이 거의 완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늘 드시던 에스프레소와 크루아상 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에게 온 편지가 있어요.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발신자는 그녀가 전 남편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서울의 사설탐정 사무소였다. 손님이 없을 때 부엌에서 봉투를 열었다. 간결한 보고서를 읽었다. 대상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이전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원룸 아파트에 거주. 동료인 이수진, 이혼녀, 자녀 있음과 교제 중. 관계는 진지하며 동거를 계획 중임. 범죄 활동 없음. 전처 수색에 관심 없음. 김윤아는 윤태석과 결혼. 교회 저택에 거주하며 한가로운 생활을 영위함. 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감시 중단을 권고함. 서연은 천천히 편지를 접고 미소 지었다. 교훈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지우는 돈 때문에 살인을 시도한 것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좋은 여자와 정직한 삶을 꾸리고 있고 탐욕스러운 윤아는 원했던 것을 얻었다. 부자 남편과 호화로운 삶을. 하지만 서연은 그런 여자들을 알았다. 조만간 그녀는 지루해져서 더 부유한 누군가를 찾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벌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끝없는 탐욕으로 스스로를 벌한다. 캐서린, 괜찮아요? 그녀의 젊은 조수인 한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응, 얘야. 모든 게 아주 좋아. 서연이 벽난로에 편지를 태우며 대답했다. 그냥 지난 삶에서 온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이지. 서연은 카페 테라스로 나와 장엄한 알프스를 바라보았다. 이곳, 이 고요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과거는 끔찍한 꿈처럼 느껴졌다. 서울의 번잡함, 수십억을 벌기 위한 경쟁, 남편의 배신.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한 다른 삶의 일이었다. 캐서린 라이트는 행복했다. 그녀에게는 아늑한 집, 사랑하는 일, 멋진 이웃들이 있었다.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된 돈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아주 적게 썼다. 주된 기쁨은 쇼핑이 아니라 소박한 인간관계에서 왔다. 옆집의 늙은 하인츠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와서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젊은 엄마 그레타는 어린 딸과 함께 들렀다. 소녀는 마시멜로를 곁들인 핫초코를 아주 좋아했다. 지역 대학의 학생들은 저녁에 모여 학업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 계획을 세웠다. 있잖아요, 캐서린. 베르나르 씨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 마을을 바꾸었어요. 예전에는 여기 너무 조용하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베르나르 씨. 저에게도 그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서연은 말을 고르며 잠시 침묵했다. 먼 나라에서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삶은 끝났어요. 저는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해해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죠.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서연은 언덕빛 아래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작고 방이 3개뿐이지만 밝고 아늑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부엌에서는 계곡이 보였고 침실은 지붕 바로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주전자를 올려놓고 책을 꺼내 창가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이 서서히 꺼지고 하늘에는 하나둘 별이 나타났다. 서연은 인생이 얼마나 기묘하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1년 반 전 그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수십억 자산가였다. 호화로운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을까? 아니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살인을 계획했다. 사업은 모든 시간과 힘을 앗아갔다. 친구들은 이익을 위해서만 그녀와 어울렸다. 인생은 돈으로 가득했지만 의미는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행복이 있었다. 일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웃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 매일이 작지만 진심 어린 기쁨으로 가득 찼다. 고마워, 지훈아. 그녀가 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배신이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켜주고 미래를 선물해줬어. 그녀는 결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캐서린 라이트는 스위스 마을에 평생 머물며 좋은 사람들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알프스에서 일출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박서연은 1년 반 전 서울의 영안실에 남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이었다. 아무도 그 카페 주인이 한때 죽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아무도 때로는 다시 살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다.